성공하고 싶잖아.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누가 얘기했냐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야? 성공한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 이게 2012년 인터뷰예요. 그때는 스페이스X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럴 줄 몰랐을 때야. 스페이스 X를 창업해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연속해서 3번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그러니까 never잖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한다면 그건 내가 죽었거나 안전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됐거나.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잖아.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누가 얘기했냐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한번 스티브 잡스 한 얘기를 들어봐요. Most of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that succeed and people that don't is the people that don't give up. They give up sooner than the people that succeed. And you have to be passionate about it because it's so difficult.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야? 성공한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보다 일찍 포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 일론 머스크가 60미닛이라고 하는 미국 인터뷰 프로그램이야. 이게 2012년 인터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잘 스페이스X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럴 줄 몰랐을 때야. 스페이스 X를 창업해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연속해서 3번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3번 연속 실패를 했을 때 포기할 생각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한 거예요.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 I mean, I'd have to be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그러니까 never잖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한다면 그건 내가 죽었거나 안전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됐거나. 그러니까 어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해. 인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캠프에서 이제 훈련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면 좋아요. 내가 이걸 많이 쓰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고 이게 몰입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무 진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1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평생을 생각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뇌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 알겠어요? 여러분들 시냅스, 장기기억 이런 데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빨리 풀리는 거고 10분, 30분 만에 풀리는 거고 어려우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5시간 동안 생각해야 풀리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는 10시간 생각해서 풀리기도 하고 더 어려운 문제는 20시간 생각하면 풀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그 문제를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몰입도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지적인 능력이야. 나의 지적인 능력은 고무줄처럼 늘어나. 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 알겠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그 문제에 관련된 내 머리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하면은 이런 일은 안 벌어져. 도전이어야 돼. 내가 문제를 읽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없어요.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면 몰입도가 계속 올라가서 25시간 생각하면 이만큼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시간 생각해서도 안 풀렸다. 그러면은 더 생각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서 그런 거야. 다 풀려요. 그래서 이게 40, 50시간이 지나면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물론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편하게. 쉬는 듯이. 알겠어요? 이렇게 머리에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고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나 평생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기분으로 느긋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혀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지루하긴 하겠지. 진전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고 물론 잠은 충분히 자고 생각하다 졸리면 손잠도 자고 깨면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 한 15시간 생각할 거라고 또 그 다음날 또 해서 한 50시간을 생각하면 이제 이게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게 이제 내가 말하는 몰입이야. 이 상태는 딱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두뇌가 슈퍼맨이 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 머리가 천재가 돼. 어떤 사람은 천재가 됐다. IQ가 500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고 그 생각과 함께 깨어나. 그러니까 자나 깨나 이제 이 생각만 하는 상태가 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의식의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거는 종교인들이 경험하는 영성 상태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런 쪽을 먼저 교육을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최근에 나한테 몰입 코칭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지인 아들이 캠프에 다녀갔는데 여기 주말 몰입 캠프에 다녀갔는데 걔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할게요. 네, 지인 대표님의 아들이 교수님 캠프에 다녀왔대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거긴 초등학생인데 자기 학년이랑도 맞지 않고 선행학습도 안 했던 문제를 혼자서 한 4시간인가 해서 네. 풀고 그 이후로는 아예 닌텐도를 끊었다는 거예요. 네. 아예 닌텐도도 안 하고 저 맨날 게임하던 애인데 게임도 요즘 안 하고 그냥 계속 공부한대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궁금했는데 걔는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이에요? 5학년이에요.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는 게임을 많이 했던 학생이었어요? 엄청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뭐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막 닌텐도 더 하고 싶어 했고 그랬대요. 네. 근데 이제 하루짜리 캠프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갔다 왔다고 주말 했거든요. 몰입 캠프? 네네. 근데 그거 한 번 갔다 와서는 아이 태도가 완전 바뀌고 아빠 닌텐도 당근에 팔까? 이러더래요. 자기 이제 안 하고 싶다고. 원래는 너무 하고 싶어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님도 너무 놀라신 거예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주말에 캠프를 갔다 와서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하지? 이렇게 대표님도 신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저히 자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자기가 풀면 자존감도 생기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응?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개발하면 내가 영재도 되고 천재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재미가 있는 거야. 도파민이 나와. 알겠어요? 그 재미가 있으니까 게임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끊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겨울 캠프에 예비 중학교 중3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죠. 예비 중3이니까 이 학생이 3기, 4기를 참가를 했어. 그래서 몰입 일지를 이렇게 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일부를 소개할게요. 드디어 3일 내내 풀던 문제를 오늘 29시간 만에 풀어냈습니다. 이제 쭉 실마리조차 안 보이고 이렇게 꽤 막막했는데 몸을 이완하면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몰입하니까 풀리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29시간 동안 이 문제를 생각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몰입의 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제대로 느꼈습니다. 새로 받은 문제도 꽤 어려워 보이는데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얻어지는 경험을 하면 포기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경험이 없으면 포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힘이 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걸 경험 안 했으면 포기를 할 거야. 그런데 29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 이 문제는 평생 가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디어가 나와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험한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한다면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야. 진짜 절대로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내 잠재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잠재력이 있었는데 이런 몰입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을 안 쓰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잠재력을 평생 간직하고 한 번도 안 쓰고 세상을 살면서 성과는 못 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29시간 동안 도전하면서
자기의 숨겨진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것이 발휘되는 걸 경험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즐겁고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몰입한다는 거는 계속 이런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1월 31일이고 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또 있잖아. 이제 꽤 어려운 문제 또 도전하는 거야. 오늘 새로운 문제를 받았습니다. 확률 관련된 문제인데 처음 받았을 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적어도 1시간 안에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답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8시간 넘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이미 몰입의 힘을 느껴보았기에 끝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풀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지금 8시간이 지났는데도 흔들리질 않는 거야. 왜냐면 내가 29시간 만에 풀었는데 뭐 8시간은 그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힘,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이거는 이렇게 길러지는 거다라는 거지.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길러진다는 거야. 저는 원래 수학을 되게 싫어했고 특히 어려운 문제 푸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대부분이 이래.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면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틀린 걸로 표시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대로 길게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본 게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5분, 10분 하고 해설을 보잖아.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 가장 길게 한 문제를 생각한 시간은 무려 29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길게 생각했더니 제가 절대 못 풀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풀렸어요. 오늘도 어제 10시간 넘게 생각했던 문제를 또 해결한 거야. 10시간 넘게 생각해서 또 해결을 한 거야. 지금은 미분 문제에 도전 중이에요. 미분은 뉴턴이 해결한 거야. 뉴턴이 해결한 거를 중학생은 아예 미분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걸 도전하는 거야. 미분은 개념도 모르고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로 몇 시간을 몰입하면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는 거가 좋은 거야. 기분 상태도 매우 좋음이잖아. 그지? 1초 원칙을 90% 지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또 몰입 코칭을 받는 분인데, 영어 몰입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딸이 수학 포기를 선언했대. 수학이 너무 어렵고 싫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수학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몰입 방식으로 교육을 한 거야. 몰입 방식은 도전하게 하는 거야.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예요. 한번 들어봐요. 알게 된 게 저희 딸이 이제 네네. 막 약간 수포자를 약간 선언을 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수학을 잘했어가지고 네네. 딸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 그 영상도 접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아이한테 이제 답을 안 가르쳐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공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네. 공식을 애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네.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애가 원래 하위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아, 그래요. 몇 네, 지금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 포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고, 근데 그런 애를 스스로 도전하게 하고, 공식 같은 걸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이렇게 유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학이 재밌어져. 생각을 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면 재밌어져요. 이제 이제까지는 요 상태, 이제까지는 이제 요 상태를 소개했는데, 이제 요 상태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뭐 10시간 이상, 그래서 20시간, 뭐 30시간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태로. 4, 50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하고. 이게 갑자기는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처음에는 한 10시간 이렇게 도전을 했던 학생이야. 근데 캠프에 계속 왔어. 그래서 이제 캠프 이 학생은 전 기수를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에는 1기에는 이제 10시간 정도 도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캠프 또 왔을 때는 35시간까지 도전하고, 그 다음에 2025년 겨울방학 캠프에는 이제 46시간, 뭐, 81시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40시간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상태가.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소개를 하면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46시간 만에 푼 거야. 이 학생이 오늘은 최고의 하루였다. 1초 원칙도 100% 지키고 기분 상태도 매우 좋음인데
6시간 만에 고민하던 문제를 풀었다. 지금까지 중 최장 시간이다. 느끼는 것도 달랐다. 일단 처음 44시간까지는 그저 몰입도 100%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달랐다. 말로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몰입도의 한계를 뚫은 것 같았다. 지금까지 몰입도 100%의 강한 몰입이었다면 오늘은 300%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또 달라. 상태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300%. 그러니까 이제까지 100%였는데 이제는 300%. 그러니까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이 되는 거지. 오히려 재밌었다. 이 문제를 푼 이후 교수님의 50시간 법칙 강의가 생각났다. 한치의 오차 없이 진짜 강의 내용과 같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태에 도달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학생은 또 좀 쉬운 문제,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하 문제는 이제 쉬워요. 이렇게 하는 학생은. 그러다가 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줬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이걸 중학생이 어떻게 푸냐. 불가능. 이런 문제야. 그런 문제를 또 내줬어. 그러니까 50시간을 또 넘긴 거야. 50시간 동안 안 풀리는 거지. 근데 47시간부터 또 그 상태에 들어간 거야. 또 몰입 상태에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계속 의도적이지 않아도 1초 원칙이 실천된다. 너무 재밌어서 문제 풀다 가끔 실수도 나올 지경이다.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 오늘 선잠을 자고 엄청난 실마리를 잡았다. 지금까지 몰입이 가장 잘 된 날을 꼽으라면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자기가 이제까지 몰입이 잘 된 날이 계속 있었는데 가장 잘 되는 거지. 81시간 만에 풀었어. 그러니까 81시간이면 거의 일주일 동안 푼 거야.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한 거야. 일주일 동안. 너무 기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런 쾌감은 인생 처음이다.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행복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면 지옥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전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오늘 드디어 정말로 문제를 풀었다. 48시간이나 소요됐다. 47시간쯤 고도의 몰입에 들어간 것이 느껴졌고 또 47시간 만에 또 그 상태에 들어간 거야. 딱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그때는 머리가 슈퍼맨이 된다고 그랬잖아. 짧았던 1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다.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게 너무 어쨌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재료 분야의 난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여러 문제를 해결했어.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는 너무 행복하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뭐 일주일, 2주일 이게 가는 거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이분은 ADHD가 좀 있는 분이래. 그런데 주식 투자에 몰입을 한다고 최근에 이제 한 분이야. 그래서 6월 19일 날 이제 이런 강한 몰입을 하는 거야. 연속해서 생각하는 걸 하는데 ADHD가 있어서 내가 볼 땐 집중을 잘 못해. 굉장히. 못하지만 나름 이제 한 거야. 그래서 9일차가 되니까 보통은 잘하는 사람은 3일, 4일이면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2배가 걸려. 집중을 잘 못하니까. 어제는 그 몰입도가 한 8, 90%까지 가까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통화 끝나고 이제 한 밤 10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몰입 의자에 앉아서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어가 한 2시간쯤 지나면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데 네네. 네, 이전에는 이제 약한 몰입에 가깝거나 몰입 의자 한 2시간 정도만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네. 좀 장시간 앉아서 이제 계속 몰입을 하니까 예, 엄청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네. 그리고 제가 좀 ADHD가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뭐 딴짓을 보통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집에 이제 핸드폰도 안 들고 가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그냥 몰입의자만 하나 앉아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제가 그 한 7, 8시간을 또 이제 오전까지 포함하면 11시간 정도를 네. 네. 한 가지 주제만 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게 그게 참 제가 좀 놀랍고 뭔가 어떤 뭔가 벽을 넘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엄청난 무기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ADHD가 있어서 11시간을 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DHD가 있어도 조금 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진짜 강한 몰입에 들어간 거는 13일차야. 9일차 몰입도가 좀 높은 거야. 8, 90%. 근데 100% 들어간 거는 이제 13일차에 들어갔는데 12일차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간 거야. 한번 들어봐요. 뭐라 그러지?
강한 몰입 이제 성공한 것 같고요. 그 기분이 꼭 천국에 있는 기분 같았어요. 예. 인위적으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네.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알면, 왜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몰입을 전도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거 딱 느끼고 나서, 이제 좀 주변에 스트레스 받고 좀 괴로운 친구들한테 어제 알려줬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 아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면, 이거는, 이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구 같은 것들이 그냥 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전부 이보다 좋을 수 있다면 그건 세상에 천국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특별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죠. 내가 왜 이 몰입을 전도하는지 자기 이해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만 알고 있으면 정말 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좋은 상태가 있고 이렇게 내 머리가 천재처럼 평소엔 떠오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기분이 그냥 좋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전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 거야. 이걸 내가 7년 동안 반복해서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 해서 좀 하는 거야.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게임으로 해서 게임에 의한 도파민을 경험을 했지. 근데 이 강한 몰입의 그거는 도파민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더 큰 그 행복이랑 네. 평화 속에 사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라고는 네.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게 그렇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도파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진 같아요. 네네.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혹시 마약 환자들이 이런 걸 들어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살면서 어제 제가 이 느낌을 받고 와이프한테 혹시 평화라는 그 느낌을 체험해 본 적이 있냐니까 없다더라고요. 너 해봐라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잘,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는 이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산다는 게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좋은 리조트에서 사는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 거야.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가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냥.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와. 전율을 하고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고, 이런 능력이 다 있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처음 한 거거든. 처음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물론 책을 읽고 이렇게 좀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코칭을 신청한 거죠. 그리고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생겨. 이게 이제 종교적 감정 비슷한데 내가 행복하니까 남들의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남들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워져. 내가 행복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생긴대. 자기가 서운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야. 한번 들어봐요. 내 언어 표현이 너무나 이게 표현이 참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언어가 이걸 어떻게 참 전달을 참 하기 어렵네요. 제가 그래서 참 이거 보자마자 내 주변에서 좀 특히 투자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두려움이 막 몰려와가지고 맨날 후회하는 결정하고 이런 친구들 주변에 이제 몇몇 있는데 걔네들한테 이거 알려가지고 이 상태에 있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두려움이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어제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이제 서운함을 느꼈던 사람을 떠올려 봤는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그냥 올라와서 제가 영성책에서 무슨 에너지 파동이 엄청 올라가니 막 이런 표현들 보면서 참 말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네네. 이 모든 사람이 이걸 하면 이 세상에 그 갈등과 이런 게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범죄가. 네네.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인간이 한 단계 더 진화한 상태다. 예.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삶의 목표가 고도로 진화한 존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이걸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잠재력이 있는 거고 누구나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몰입을 안 하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이제까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야. 어? 이런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학습에 이걸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학습에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 도전을 해야 돼. 일단 풀리는 문제는 이런 효과들이 전혀 안 나타나. 그래서 진전이 없어야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야. 생각이 멈춰야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몰입도가 안 올라가. 멈춰 있어야 돼. 진전이 없고 막막해야 몰입도는 올라가는 거야. 생각에 머무르고 있어야.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를 하면 이제 우리 뇌한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막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해.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한단 말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근데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이런 답에서 제일 잘해주는 게 뭐야? AI잖아. AI. 그래서 내가 이거를 AI한테 물어본 거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AI 답이 쭉 있잖아. 그래서 그걸 지루할 것 같아서 그거를 만화 형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 챗GPT한테. 요새 챗GPT가 만화 잘 그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걸 만화 형식으로 그려달라고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챗GPT에서 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막막하다. 전혀 진전이 없어서 보이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아직 이 문제를 다루는 신경 회로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지적인 몰입도가 낮으니까 지금 관련된 시냅스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을 이어가면 같은 회로가 반복해서 활성화가 되고 반복 활성화가 회로 사용을 증가시켜. 이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게 계속 생각하면은 지적인 능력은 계속 올라가. 몰입도는 계속 올라가.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 시작이 된다. 신경 가소성이 우리 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바뀌는 거야.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 반복된 집중과 시도는 시냅스를 강화하고 연결을 촘촘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발달시켜 주는 거야. 뇌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어요? 신경 가소성, 쓰는 회로는 더 강해진다. 이게 신경 가소성이야. 우리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안 쓰면 퇴화를 시켜줘.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사고력을 계속 발달시켜주고 생각을 안 하면 사고력을 퇴화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버티는 힘도 커지는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전전두엽의 조절력과 주의 집중력이 자라고 좌절을 견디는 힘도 커지는 거야. 이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집중력이 발달하고 인내력이 발달하고 지연보상. 그러니까 지연보상은 여러분들 게임이나 아이스크림을 막을 때는 즉각적인 보상이야. 바로 도파민이 나와. 지연된 보상은 지금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힘들어. 정상에서 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풀 때는 힘들어.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도 좀 답답할 거 아니야. 지루하고. 근데 보상은 내가 풀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이런 걸 지연된 보상이라고 그래. 이게 전전두엽의 도파민이 이래요. 지연돼.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력이 발달해. 마침내 해결을 해. 해결의 기쁨은 끝까지 생각하면 풀린다라는 강한 학습을 남기고 성공 경험이 회로를 더욱 강화시켜. 그러니까 성공 경험으로 끝나야 돼, 이게. 알겠어요? 성공 경험으로. 반복할수록 뇌가 달라지는데 새로운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뭐 조건을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단계적 해결을 이제 하게 되고 도전을 하고 성장하게 되고 이 경험이 쌓이면 뇌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이 되는 거야. 뇌가 바뀌는 거야,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막막함, 그걸 지속적 사고, 해결, 요걸 반복하는 거야. 반복되는 막막함, 지속적 사고, 해결의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시켜.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정말 사회에 나가서 해결사가 되고 잘하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걸 AI한테 물어봤어. AI한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스스로 생각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 진출한 뒤에도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 학계나 연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나요? AI가 쭉 대답을 해. 그래서 그걸 또 하니까 또 만화로 그려달라고 그랬어.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답을 한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 보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추적한 연구 보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고에 따르면 SMPY 이거는 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수학 같은 걸 좋아했던 아이들, 열심히 이런 애들을 장기 추적한 거야. 그랬더니 걔들이 나중에 수년 뒤 교수, 연구자, 특허 보유자, 리더가 된 사람이 많았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 그 다음에 STM, 그러니까 ST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야. 그 연구,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그 STM 박사 논문 연구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배운 경험이 미래 연구와 전문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끝까지 생각한 경험이 이렇게 한 애들이 나중에 전문가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들고 심학습을 한 경험은 나중에 연구를 잘하고 발명을 잘하고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한 연구 보고가 있고 또 도전 경험, 그러니까 어떤 올림피아드나 수학 서클 같은 데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훈련한 애들, 이것도 또 연구를 했더니 이런 애들이 나중에 수학자, 과학자, 개발자, 엔지니어가 된 것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과학 탐구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회에서 뭐를 자기가 발명해서 이제 하는 그런 대회. 고등학생 때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된 애들이 노벨상, 필리상 수상자가 나온 사례가 많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오래 생각해 본 경험이 나중에 연구와 창의적인 일로 이어지기 쉬웠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생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기보다 스스로 생각해 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시도하고 질문하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어렵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절한 게 좋아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돼. 생각도 조금 했는데 금방 이제 그만두라면 안 되니까 좋은 질문, 작은 힌트, 다시 도전. 그래서 학교에서 길렀던 버티는 힘이 진짜 문제를 푸는 힘이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진짜 문제를 해결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부딪혀보는 경험을 하고 도전하고 질문하고 다시 시도하고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실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생각해 스스로 해결을 본 경험은 깊이 이해하는 힘, 문제 해결력, 연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학교는 답을 빨리 주는 것보다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AI가 답한 거야. 알겠어요? AI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릴 때 풀게 해서 나중에 잘 된 사례가 있는가? 그게 헝가리 현상이에요. 헝가리에서는 에티베스 경시대회라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경시대회가 있었고 또 쾌말 수학 월간지가 아주 어려웠는데 내가 이 헝가리 현상을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를 해줘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걸 신문에 냈어요. 노벨상이 7명인데 지금 내가 AI로 확인해 보니까 16명이야. 지금까지 2020년 16명이 나왔고 울프상이 5명이 나왔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여러 천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역대급 가장 많은 천재가 배출됐어. 폰 노이만, 폴 에어디시, 엄청난 천재들이 배출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헝가리 고고교생들 사이에 수학 붐을 일으킨 에티베스 수학 경시대, 에티베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쾌말이라는 수학 월간지인데 당시 학생들은 쾌말 술관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잡지가 나오면 며칠씩 걸려 문제를 풀었다. 헝가리 현상을 연구한 황농문 서울대 교수는 고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은 깊고 날카롭게 생각하는 사고력을 발달시켰다. 또 이런 식으로 교육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텍사스 대학의 무어 교수야. 무어 교수가 1911년부터 개발한 혁신적인 수학 교육 방법인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방법의 핵심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여주지 않고 정의와 정리만을 제공해. 그러니까 이거의 평행선의 정의는 이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정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야. 이게 정리만 해주고 증명해. 너가 스스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야. 스스로 증명과 예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몇 주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도 안 배우고 자기가 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교수는 가르치는 강의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강의를 가르친 건 하나도 없어.
애들한테 문제만 주고 이제 계속 풀게만 한 거야. 조력자야. 그러니까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발표를 이끌고 토론을 촉진하여 깊은 수학적 이해를 돕고 요거만 했어. 이게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 이제 애들도 뭐 어안이 벙벙했겠지. 가르쳐 주는 건 없이 자기들 다 하라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졸업생들이 어떻게 됐느냐. 얘들이 이 선생한테 배운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이 방법이. 그래서 로버트 리 무어의 교육법은 놀라운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제자 50명 이상의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중 다수가 미국 수학회와 미국 수학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또 다른 분야로 간 사람들도 다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뛰어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인 건물도 지금은 텍사스 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한 거가 뛰어난 학자를 만든다라는 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하게 하는 거로 알려진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케임브리지가 수학 트라이포스가 아주 어려워요. 이게 아주 어렵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턴 같은 사람을 배출하자. 그래서 뉴턴이 수학을 잘했잖아. 그래서 아주 수학을 어려운 문제를 통과해야만 졸업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깊은 물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만드는 파도의 각도는 항상 이 아크 사인 3분의 1을 증명하는 것 같은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트라이포스는 영국 내 가장 까다롭고 도전적인 수학 학부 과정으로 평가받는데 출제는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이 출제를 해. 그러니까 교수들은 교육을 자기가 잘 시켜야 여기 합격생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들은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훈련을 하고 이제 매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옥스퍼드가 둘 다 유명하잖아. 노벨상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옥스퍼드보다 몇 개가 더 많은지 알아요? 50개가 더 많아.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이 압도적이야. 126개 정도 되고 이건 70 몇 개야. 그러니까 50개가 더 많아. 그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ENS 파리라고, 그러니까 에콜 노멀 슈페리어라는 건데 졸업생 1인당 노벨상 수상자가 하버드의 5.68배야. 그러니까 전체는 하버드가 제일 많아, 노벨상 수상자가. 그런데 졸업생 1인당은 ENS 파리가 하버드의 5.8배야. 그러니까 여기는 1000명당 7명이 노벨상을 받고 1000명당 2명이 필드상을 받고 1000명당 4명이 울프상을 받아. 그래서 졸업생 1인당 가장 많은 노벨상, 필드상, 울프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벨상이 많은데 얘들이 이제 어떻게 교육하느냐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봐요. 우리 수능 같은 거. 여기 졸업하면 대학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에콜 노멀 슈피리어 같은 데를 들어가려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2년 예비학교를 다녀. 예비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혹독한 프레파 과정이라고 예비학교. 그러니까 필기와 구술 시험을 보는데 되게 어려운 거야. 필기랑 구술 시험.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시켜. 이 예비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훈련시키는데 먼저 30분 책상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주면 30분 이제 책상에서 풀어. 근데 30분 만에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푼 다음에 칠판에 나와서 1시간을 또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애들도 우수한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하는 애들이 2,200명이 응시를 하는데 70명이 합격한대. 응?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애 중에서 3.2%만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는 애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지만 졸업생 1인당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딘지 알아? 혹시? 칼텍이라고 하는 데야. 칼텍. 굉장해. 칼텍. 이게 이제 그래서 칼텍은 테이크홈 익점.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시험을 몇 시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며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갖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컨닝은 안 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칼텍 명예 규범이야. 칼텍 공동체 누구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컨닝 같은 거는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희학이라는 유튜브에 이 사람이 민사고를 졸업하고 칼텍을 졸업을 했어. 그리고 애플에 근무하다가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근무하는데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칼텍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좀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크홈 입잼이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교육했더니 세계 최고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어쨌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걸 또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헝가리 교육에 대한 그 논문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헝가리안 피노미난 이게 이제 더 피직스 티처라는 그러니까 교육 저널이지 이런 저널에 헝가리 교육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고 또 이거는 홍콩에 있는 저널인데 더 헝가리안 피노미나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돼 있는데 내가 이 논문을 읽다가 이제 헝가리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이 논문을 읽다가 어떤 대목을 발견했냐면 20세기 초의 헝가리 교육은 1945년 이후 일본이 이를 비슷하게 모방할 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모방했대.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걸 모방했다니 해서 보니까 일본이 대학이 옛날 본고사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푯말에 해당하는 저널이 이 저널이야. 수학으로의 대학으로의 수학 이런 거야. 이게 푯말하고 비슷하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달에 내고 전국에 애들이 풀고 보내 이제 답안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고 그러면 거기 대표적이고 빨리 풀고 이런 애들을 그 다음 호에 연재를 해줘. 요번에 푯말이 그렇게 했거든. 요번 달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3등 이렇게 쭉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한 거야 일본에서도.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인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산업이 발전하겠어, 안 하겠어? 산업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땅 전체가 미국 땅 전체보다 더 비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들이 있어요. 일본 땅값이 미국의 100배 뭐. 그리고 얼만큼 잘했냐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일본 내에 그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섰어. 응? 요게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 내 회사의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섰어. 그리고 이때가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이래요. 세계 50대 기업에 33개가 일본 기업이야. 1등도 물론 일본 기업이고. 이 IBM이 미국 2등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1987년 결과예요. 그러니까 50대 기업에 세계 50대 기업에 33개가 일본 기업이야. 이렇게 잘 나갔어. 알겠어요? 말도 못하게 잘 나갔어, 일본이. 그런데 경쟁력을 잃었어. 왜 잃었을까? 이게 대학 입시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 보내 절반 이상이 빵점을 맞는데.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사립대학에서 문제를 쉽게 내기 시작했대. 그때는 애들이 거기로 몰리는 거야. 몰리니까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도 쉽게 내자, 우리도 쉽게 내자 해가지고 다 쉽게 내는 걸로 막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일본 정부에서도 이게 쉬운 걸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유도리 교육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일본이 이렇게 망한 걸 버블 경제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동산 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50대 기업이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이었는데 걔들이 경쟁력이 완전히 잃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 평준화 교육을 비판하는데 대학들이 쉬운 문제에 내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만든다는 거야. 이러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노벨상 수상자가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일본 산업이 이렇게 발달한 거는 1960년대부터야. 60년대부터. 근데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이 많은 거는 90년대부터 많아.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얼마나 많냐면 미국 다음이야, 일본.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앞섰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노벨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주로 20대, 30대의 업적이야. 노벨상을 내가 받을 업적은. 그런데 내가 그 연구를 했잖아. 그걸 발표를 하잖아. 근데 이 논문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때는. 시간이 흘러봐야 돼.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나면 이 논문이 30년 전에 이 논문이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벨상은 실제로 그 노벨상 업적을 한 거보다 한 30년이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45년부터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했고 1960년대부터 이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배출이 돼서 이제 최고 제품들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품들을 일본이 이제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고 노벨상 수상자는 거기서 한 30년이 지난 90년대부터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 그거는 학창시절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길러지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거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할수록 많은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일본이 과거 잘 나갔을 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할수록 국가도 발전하게 돼 있고 내 개인도 발전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